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요일 밤 작품 모아듣기, 오늘은 고전을 모아봤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산골 나그네, 현진건 작가의 술 권하는 사회, 그리고 두 편의 수필 피천득 작가의 인연, 김소은 작가의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한 주를 위해 오늘 밤 꿀잠 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퀴퀴한 냄새로 방안은 쾌쾌하다. 윗간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호러미는 쪽 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 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드는 바람에 반득이며 빛을 잃는다. 헌 버선짝으로 구멍을 틀어 막는다. 그러고 등잔 밑으로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잎은 진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골을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류를 읊는다. 퐁퐁퐁 쪼록퐁.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뛰어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 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퐁을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며 얼굴에 부딪힌다. 욕마루가 쌩쌩 온다. 모진 바람소리에 놀래어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쥐너른 계셔유.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집어들려 할지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려유? 처음 보는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끼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쓰다마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한다.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집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요.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삐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랴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 짠지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에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갈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했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쥐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무른 듯 싶은 만치 대고 추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당겨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딸기 회를 칠 때 그제야 마을 갔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 나온 머리를 디밀려다 낯설은 안악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 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 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떡거머리 총각을 재우는 건 상서롭지 못한 일이었다. 예, 덕돌아, 오늘은 마을가 자고 아침에 온. 가을 할 때가 지났으니 돈량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채 돈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 초롱에 5, 60전 떨어진다. 그 한 초롱을 잘 판대도 사날씩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잔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펴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러미는 열번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늘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달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않으매랴. 저도 인젠 떠나가겠시요. 그가 조반 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섰다. 그의 손을 자상히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플 테니 며칠 더 쉬어가게요 하였으나 가야지요. 너무 오래 신세를. 그런 염려는 말고 라고 누르며 집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두고개를 넘어서 앞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실수로 간 곳도 있기야 하지만 말 같아. 해가 지고 어두울 격에야 그는 흘부들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대밖에는 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는 이보다는 끼니 때를 가졌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피어 부랴사랴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앉았으려니깐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일까?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3사람, 또 2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 동네 사람인데 어떠냐 한 데서 먹게 해달라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튀나 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달구어 나그네에게 주며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맛꼬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 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애껴둔 것이었다. 방 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건으로 너털웃음 치는 놈, 혹은 수군 쑥떡하는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짝이나 한 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널쩍한 하이칼라가 머리가 야로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켜 대인다.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지요? 좀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듣는다. 갈보라니? 웬 갈보? 하고 어리 삥삥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앉았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저 패들이 새댁을 갈보로 횡보고 찾아온 맥이다.
물론 세대편으론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빛발이다.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오. 욕이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를 곰살궂게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량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뒷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도 이젠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간한 상투배기가 계집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 해. 이건 구워온 보리자루인가? 권주가가 뭐야유? 권주가? 아,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하하하.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 뺨에다 거칠거칠한 턱을 문질러 본다. 소리를 암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 보다. 그러나 노래도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 올마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올릴 때 코웃음을 흥 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랫배 거웃을 사양없이 움켜잡았다. 벼랑간 아야 하고 퍼들컹하니 계집의 몸뚱어리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다 도로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새 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맨발 벗은 계집의 두 발을 양손에 붙잡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탈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기더니 불현듯 쪼로록 쏟아진다. 방 안에서 악모구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잡놈 보게, 하하하. 술은 연방 데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이다. 참새들은 소란이 지저긴다. 지직 바닥이 부스럼 자죽보다 진배 없다. 술, 짠지 쪽, 가래침, 담뱃재, 못해 너저분하다. 우선 한길치에 자리를 잡고 개배를 대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2원 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고 뜰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계시게요. 입이나 좀 맞추고 뽀뽀뽀. 나도 찌르쿵 찌르쿵 찔거러쿵. 방한머리가 무겁지요. 고만 까부를까. 들리거세요. 더 찌야지요. 그런데 얘는 어쩐 일이야. 덕돌이를 읍엘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확에 쓸어 넣으며 홀어머니는 퍼그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씨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차 마을로 찾아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끽소리도 못하고 욕을 당한다. 나그네가 방아를 괴놓고 내려와서 키로 확에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쓰다듬고 자기의 행주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의 나이 19이면 활짝 필 때이건만 벗게된 머리칼이며 야윈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짓한 탓이리라. 날씬한 허리를 재빨리 놀려가며 일이 끊일 새 없이 다고지게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치근도 하였다. 못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래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소 한 마리와 바꾼데도 이것만은 안 내놓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홀어머니의 생활은 무던히 호젓하였다. 그런데다 동리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침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 봄에서야 다부터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쉽게 되었다. 이러저러 언론이 돌더니 남촌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홀어머니는 40리길이나 걸어서 색시의 손등을 문질러 보고는 참 애기 잘도 생겼세.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뇌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꼬매놓은 뒤였다. 혼인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일이 고만 빛났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체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3원과 집의 돈 5원으로 거축꾼에게 품삯 노비를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일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님 진주 잡수세요. 새댁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요? 너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쓸어 넣다가 방아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상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으르지 않는다. 가냘픈 몸이라 상혈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색색거린다. 치마도 치마려니와 명지저고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깨가 손바닥만하게 청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외포 5자를 바꿔오거든 첫대 사발 허통된 속꽃부터 해입히고 차차 할 수밖엔 없다. 같이 찝시다요. 주인도 남저지 방아다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찌껑 위에 놓인 나그네의 손을 눈치채지 않게 슬며시 쥐어보았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련만. 나그네와 눈이 고만 마주치자 그는 열적어서 시선을 돌렸다. 퍽도 쓸쓸하지요? 하며 손으로 울 밖을 가리킨다. 첫밤 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저고리를 떨쳐 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칠더럭쿵 찌럭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의 옷까지도 서로서로 별러 입었다. 그리고 잘 때에는 딸과 진배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을 못 건넸다. 잘 들어주면이언니와 못하게 한다면 피차에 낯이 뜨뜻할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 지 나흘 되던 날이었다. 거문관이 산기슭에 있는 영길래가 벼방아를 좀 와서 찧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세우므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결을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온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늙은 한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돌이가 들어갈 리 만무한데 정연코 그놈일 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집세기가 놓인 그 옆으로 질목채 벗은 왕달 집세기가 왁살스럽게 놓였다. 그러고 방에서는 수군수군 낮은 말소리가 흘러져 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께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요? 우리 집이 굶을까봐 그러시유?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올해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마리 사놓을 게고 농사만 해도 한 해에 쌀 넉 섬, 조 여 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요. 내가 싫은 게요?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 게지요. 옷 터지는 소리 부시럭거린다. 아, 참, 이거 놓으세요. 쥐죽은 듯이 감감하다. 허공에 아롱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한다. 신발 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그는 시치미를 딱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네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상일게요.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 말 저 말을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줌이 어떻겠느냐고 꽉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흡사고 앉아 갸웃이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마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러고는 두 볼이 발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 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양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돈 2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에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금시로 나를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아낙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룩후룩 들어 마시며 씨약씨 잘났다고 추었다. 주인은 흥겨움에 너무 겨워서 추배를 흥거원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무사람을 비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매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째 말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매누라, 얘야 얼른 가져와. 30을 바라보자 동곳을 찔러보니 재물에 멋이 질려 비스듬하다.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썩부썩 기운이 난다. 남이 2단을 털째면 그의 볕단은 석 단째 풀려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어 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끄끄끄 찍어라. 굴러라 끄끄. 동무의 품앗이 일이다. 거무무투룩한 젊은 농군 대시 볕단을 번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차게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훑어내린다. 예, 장가 들고 한턱 안 내니? 일색이더라. 딴딴히 먹자. 닭이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찢고 까분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벽가라기를 뿌옇게 풍긴다. 옆산에서 푸드덕하고 꿩이 날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넓적이가 갈퀴를 놓고 싱긋하더니 달겨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빌리어 덕돌이 입에다 헌 집신짝을 물린다. 버들컹거린다. 다시 양 귀를 두 손에 잔뜩 움켜잡고 끌고 와서는 털어놓은 벼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 절을 시킨다. 야, 아! 아니다, 아니야. 장갈 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러하다 말이 있어야지. 괜스레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 망나니 내려보낸다. 무드웃음이 터져 오른다. 새신랑의 옷이 이게 뭐냐. 볼기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의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대를 피워 물고는 싱글에 웃어 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애끼는 것이다. 일할 때엔 헌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쉴 참에나 입는다. 잘 때에도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개어 머리맡 위에 놓고 자곤 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여나 마음에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다. 덕돌이가 볕단을 다시 집어 올릴째 그 이웃에 사는 돌쇠가 옆으로 와서는 품을 안는다. 예, 덕돌아, 너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그는 눈기가 실룩하였다. 누구 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이제까진 턱없이 지냈단데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윗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호러미는 놀래어 눈이 번쩍 뜨였다. 만뇌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거 달아났어요. 내 옷도 없고. 응?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얼떨김에 그는 캄캄한 방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잔에 불을 댕기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베개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즉 온종일 일하기에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서 낮부터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치만이 드러누워서 천장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집어달래려고 보니 뜻밖의 품 안이 허룩하다.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린 짐작으로 우선 머리맡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따는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적년. 모자는 광솔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잿간을 뒤졌다. 그러고 뜰 앞 숲을 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호러미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둑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겁한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춰보니 아니나 다르랴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홀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잡히는 듯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는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댕이가 묻히고 넓은 그 물이 겹겹 산을 애돌아 약 10리를 흘러내리면서 신영강 중턱을 뚫는다. 모래에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싸고 양쪽으로 질펀하다. 꼬부랑길은 그 틈바귀로 뻗었다. 좀채 걷지 못할 자갈길이다. 내를 몇 번 건너고 험상궂은 산들을 비켜서 한 오마장 넘어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러고 거기서 좀 더 간 곳에 냇가에 외지게 이뤄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 몸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씨년궂게 모로 누웠다. 거지도 그 옆에 혼잎을 위해 거적을 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히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좌우 일어나게요 얼핀.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앉는다. 그러고 너털대는 호쩍삼깃을 여며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고만 떠날 테야.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냈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불이 나게 그를 재촉한다. 그러고 연해 돌아보길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붉어져 내린 산모롱이를 막 곱들여 할죄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 듯 날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죄 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넋이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겁겁이 잡아 끈다. 병들은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툭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들인다. 어디선지 지청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 산 저 산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술권하는 사회, 현진건. 아이그, 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가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 내려놓았다. 이윽고 눌렀던 손을 떼어보았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안이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 하더니 그 희던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 낫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 안이 누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물었으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안이 되어 피가 비치어 나온다. 이제 헝겊 오락지로 쳐매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고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손가락 사이에 집어 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짚혀지지 않는다. 그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극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잡혀지지를 않아? 그는 마침내 울듯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니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휩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퐁 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 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는 시침이 위협하는 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났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 본 날을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에 유학을 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데웠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것이려니 한다.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지환 낀 것을 볼 때 그 당장엔 마음 그득이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에 남편만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2달이 지났다. 남편이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인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고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위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셔요? 라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개어들려고 할 즈음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두어 달이 지났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잦아졌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이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 하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호 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권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는 듯 하였다.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 씨는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의례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나감이었다. 가느스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뜻하게 얼굴에 안친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었을 뿐이다. 아내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이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소리였구먼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쭉 웃고 발길을 돌리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지를 않았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간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혹...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망설이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나 몰래 들어오지는 않았나?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른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에 왔다. 그리고 문간 아래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직움직 하는 듯 하였다. 나를 속이려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먼? 하고 마음속으로 소곤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큰일이 나지요 하는 듯 하였다. 이불을 번쩍 쳐들었다. 빈뇨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아니 온 줄 안 것처럼 아니 왔구먼 안 왔어 라고 울듯이 부르짖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2점이 훨씬 지난 뒤였다. 무엇이 털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에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았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으리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건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두어 번 얼굴을 쓰다듬자마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나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일어나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려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몸은 꿈쩍도 않는다. 도리어 그 개에게 풀린 눈을 자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아내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어서 일어나셔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이번에는 대답조차 아니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어줬더니 물, 냉수 좀 주어 라고 중얼거린다. 할멈은 얼른 물을 따라 이 취자의 코 밑에 놓았건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 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않는다. 왜 물을 안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 한 대접을 다 들이켜버렸다. 그러고는 또 쓰러진다. 에그 또 눕네. 하고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애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 민다. 할멈은 고만가 자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해 하는 듯이 멀거니 서 있는 아내도 할멈이 고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였지만은 할멈이 보는데 어찌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혼인한 지가 7,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으련만 같이 있어 본 날을 꼽아보면 그는 아직 갓 시집온 색시였다. 할멈은 가 자게 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음 그윽히 할멈이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좀 이렇게 드려야지. 가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웃음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 나리가 약주가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옳지요 하는 듯 하였다. 자
할멈은 아씨를 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리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일어날 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이 부스스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디디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와지끈하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간 턱을 넘어설 채 몇 번 혀를 차고는 저갈대로 가버렸다.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펄떡이는 푸른 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아내의 한 손은 양복 깃을, 또 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셔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어쓰시고. 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프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 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셔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하나 취한 이의 등이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니 벗겨질 리가 없다. 애를 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라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흥흥.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곱씹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낄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긋 웃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이나 먼저 벗으셔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르켜 드리지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 할 말 있거든 지금 해. 지금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거든 하시지요. 뭐?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에 취했단 말이오. 내가 공연히 이러지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꼭 이야기하기 좋을 만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면 몸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 일을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저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 유망한 머리를 알콜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쉰다.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 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더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려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 된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란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뭐라 할까,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인 사람 놈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만 아니라 회사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를 써도 보았어. 그것이 모두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알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단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공연히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불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려니 한다. 따라서 어느 뉘보다 제일 잘 될 줄 믿는다.
몽롱하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일이 맘대로 아니 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그 화가 풀리었으면 또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꼭 올 줄 믿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 오늘도 한 모양이다. 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 쫓아서 기대에 대한 자신도 열버간다. 애달프고 원통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 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잇,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 뜯는다.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이 하는 짓은 본체만체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 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쑥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를 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셔요? 이 밤중에 어디를 나가셔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아니한데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박에 눈물이 쏟아질 듯 하였다. 이건 왜 이래 저리로 가. 배앓듯이 말을 하고 휙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이 뚜벅뚜벅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 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이 몇 번 할멈 할멈 하고 불렀다. 고요한 밤 공기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느덧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안이 이르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 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쏠쏠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해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2년 피천득.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에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되던 봄, 나는 처음 도쿄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M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바쿠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 뜰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 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화병에 담았다.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도쿄를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도쿄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도쿄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M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학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하였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도쿄에 들러 M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M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안이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안이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 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여기에 적는 3쌍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지만 내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안겨다주는 실화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다음은 어느 시인 내외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역시 가난한 부부였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세수를 하고 들어와 아침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시인의 아내가 쟁반에다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담아 들고 들어왔다. 핵고구마가 하도 맛있다고 아랫집에서 그러기에 우리도 좀 사왔어요. 맛이나 보셔요. 남편은 본래 고구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다가 식전에 그런 것을 먹는 게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아내를 대접하는 뜻에서 그중 제일 작은 놈을 하나 골라 먹었다. 그리고 쟁반 위에 함께 놓인 홍차를 들었다. 하나면 정이 안 간대요. 한 개만 더 드셔요. 아내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권했다. 남편은 마지못해 또 한 개를 집었다. 어느새 밖에 나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남편은 이제 나가봐야겠소. 밥상을 드려요. 하고 재촉했다. 지금 잡숫고 있잖아요.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밥이어요. 뭐요? 남편은 비로소 집에 쌀이 떨어진 줄을 알고 무안하고 미안한 생각에 얼굴이 화끈했다. 쌀이 없으면 없다고 왜 좀 미리 말을 못하는 거요? 산에 봉변을 시켜도 유분수지. 뿌루퉁에서 한마디 쏘아붙이자 아내가 대답했다. 저의 작은 아버님이 장관이셔요. 어디를 가면 쌀 한 가마 없겠어요? 하지만 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늙어서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 남편은 묵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 형언 못할 행복감이 민물처럼 밀려왔다. 다음은 어느 중로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거듭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 내외는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갖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제날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 눈으로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왔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사과 소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보도 옳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8.15 직후였으니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3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감에 잠길 뿐이었다.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편의 경고만은 아니다.